TK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은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가장 밝게 빛나는 스포트라이트는 무대 중앙에 서 있는 평범한 여직원 신하은에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녀는 소박하지만 단정한 드레스 차림으로 자신이 기획한 프로젝트 노바의 성공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직원상을 수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자부심과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찼다.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버텨온 그녀에게 이 상은 지난 노력에 대한 달콤한 보상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는 동안 객석의 한편에서는 차가운 질투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히고 있었다. 바로 그녀의 직속 상사인 기획팀의 박채린 팀장이었다. 박채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모든 것을 쉽게 얻어온 그녀에게 고아나 다름없는 신하은의 성공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스포트라이트를 훔쳐간 저 가난한 여직원을 반드시 나락으로 떨어뜨리겠다고 속으로 맹세했다. 한편 같은 파티의 가장 깊숙한 VIP 룸에서는 TK그룹의 회장 강태하가 냉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대신 적대적 합병을 앞둔 라이벌 기업에서 회장과 마지막 담판을 짓고 있었다. 마침내서 회장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그는 축하의 의미라며 값비싼 위스키 한 잔을 건넸다. 태아는 승리의 순간에 잠시 방심한 채 그 잔을 받아들었다. 무대에서 내려온 하은에게 동료들의 축하 인사가 쏟아졌다. 그때 박채린이 그 누구보다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축하주라며 샴페인 한 잔을 하은에게 건넸다. 자신의 상사가 건네는 잔을 하은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 마셨다. 그녀는 그 샴페인 안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얼마 후 채리는 하은을 구석으로 데려가 은밀하게 속삭였다. 하은 씨 프로젝트 노바의 최대 고객이었던 김 이사님이 하은 씨를 아주 좋게 봤나 봐. 후속 프로젝트에 대해 따로 논의하고 싶어 하시네. 1205호실에 계셔. 늦지 않게 가봐. 그녀는 의심의 여지를 주지 않는 미소와 함께 호텔 방키 카드를 하은의 손에 쥐어주었다. 채린이 건넨 샴페인의 약효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은은 머리가 어지럽고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쉬어야겠다는 생각에 손에 쥔 키카드를 꽉 쥐고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바로 그 순간 다른 쪽에서 강태하 역시 강력한 졸음과 현기증을 느끼며 자신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인 2105호로 향하고 있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하은은 채린이 말해준 방번호 1205호를 2105호로 잘못 보았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의 가장 꼭대기층 버튼을 눌렀다.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하자 마침 태아의 경호원이 막 열어놓은 스위트룸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든 카드를 대보았지만 어지러운 탓에 문이 그냥 열린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강태아 역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이미 소파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여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침대 위로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같은 시각 호텔 로비에서 박채린은 한 타블로이드 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주 흥미로운 특종을 하나 드릴게요. TK그룹 올해의 직원 신하은 씨. 1205호실로 가보세요. 아주 화끈한 스캔들을 건질 수 있을 테니까.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신하은은 깨질 듯한 두통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낯설고 거대한 호텔 방의 화려한 천장이었다. 어젯밤의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분명 회사 파티에서 상을 받고 박채린 팀장이 건네는 샴페인을 마셨는데 그녀는 공포에 휩싸여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파티 드레스 위에는 생전 처음 보는 남자의 실크 가운이 걸쳐져 있었다. 그녀가 떨리는 시선으로 옆을 돌아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그대로 멎는 듯했다. 거대한 침대 위 그녀의 바로 옆에 한 남자가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신문과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만 보았던 TK그룹의 신화적인 존재, 바로 회장 강태하였다. 그녀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대체 어떻게 왜 자신이 그의 침대에 있는 것인가? 그녀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는 순간이었다.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눈사태처럼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질문은 총알처럼 그녀에게 쏟아졌다. 강태하 회장님,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사내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사실입니까? 하은은 본능적으로 가운을 움켜쥐며 몸을 웅크렸다. 눈앞에서 터지는 플래시 세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악몽이었다. 자신의 인생 힘들게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 순간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기자들 뒤편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경악으로 굳어버린 박채린의 얼굴을 희미하게 보았다. 바로 그때 모든 소란 속에서 잠에서 깨어난 강태하가 몸을 일으켰다. 그의 반응은 하은의 공포와는 정반대였다. 그는 분노하거나 당황하는 대신 얼음처럼 차갑고 냉철한 눈으로 순식간에 상황을 파악했다. 기자들, 침대 위의 여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회사를 겨냥한 치명적인 스캔들이라는 것을. 그는 이 함정을 판 배우를 짐작했지만 지금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는 대담하고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벌벌 떨고 있는 하은의 어깨를 감싸 안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보호적인 행동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과도 같았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소란스럽던 방안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다. 그는 카메라 렌즈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의심의 여지라고는 조금도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해가 있는 것 같군. 이건 스캔들이 아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신하은 씨, 나의 약혼녀다. 그의 폭탄 선언에 방 안은 더 큰 혼돈에 휩싸였다. 약혼녀라니. 언제부터? 태아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어젯밤 우리는 조촐하게 약혼 축하를 하고 있었을 뿐이다. 우리의 사적인 공간이 이렇게 무례하게 침범당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공식 발표는 추후에 할 것이니 이제 모두 나가주시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뒤늦게 도착한 그의 경호원들이 효율적으로 기자들을 방 밖으로 몰아내기 시작했다. 마침내 방 안에는 태아와 하은 그리고 그의 비서만이 남았다. 하은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넉나간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약혼녀라니요.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태아는 그녀의 질문을 무시한 채 비서에게 냉정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오전 스케줄 전부 취소해. 언론에 정보를 흘린 놈이 누군지 알아내. 그리고 당장 혼인신고 서류 준비해. 1시간 뒤에 구청으로 간다. 비서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뒤 방을 나갔다. 마침내 두 사람만이 남았다. 태아는 그제야 하은을 돌아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방금 전의 보호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비즈니스적인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당신과 나는 거대한 스캔들의 중심에 서게 됐소. 이 재앙을 수습할 유일한 방법은
거짓을 현실로 만드는 것뿐이야. 들었겠지. 우린 오늘 결혼할 거요. 하은은 경악하며 항의하려 했다. 자신은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은 실수라고.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의 사정 따위는 내게 중요하지 않아. 내 회사의 안정이 중요할 뿐. 당신에게 선택권은 없어. 준비나 하시지. 그는 침대 위에 새 옷을 던져놓고는 욕실로 들어가 버렸다. 홀로 남겨진 하은은 속수무책으로 거대한 폭풍에 휩쓸려 버린 자신의 운명 앞에 절망했다. 신하은은 넋이 나간 상태로 강태하의 차에 이끌려 구청으로 향했다. 그녀의 몸에 걸쳐진 낯선 새 옷은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듯 어색하기만 했다. 차가운 동상처럼 앉아 있는 그의 옆에서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쓸려 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TK그룹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혼인신고 절차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넘기는 계약서나 다름없었다. 구청을 나온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따뜻한 신혼집이 아니었다. 그들은 감정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건조한 법률 사무소로 향했다. 그곳에서 변호사는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공식적인 계약서를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지극히 사무적이고 비정한 거래의 시작이었다. 강태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계약의 조건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역할은 앞으로 1년간 그의 완벽한 아내를 연기하는 것이었다. 공식 석상에 함께 참석하고 사랑하는 연인처럼 행동하며 이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었다. 그 대가로 그는 이번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조사하여 그녀를 함정에 빠뜨린 자를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녀가 거부할 수 없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의 팀은 이미 그녀의 모든 배경 조사를 끝낸 상태였다. 그는 그녀의 아픈 어머니를 위해 집안이 짊어지게 된 거액의 빚과 그로 인해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그녀의 남동생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는 그 모든 빚을 청산하고 남동생의 학업까지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던 가장 무거운 족쇄를 풀어줄 수 있는 악마의 제안이었다. 하은은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그의 장기 말이 되기는 싫었지만 가족의 구원이라는 유혹은 너무나도 강력했다. 그녀는 결국 굴욕감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서명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공식적으로 TK그룹 회장의 계약직 아내가 되었다. 한편 같은 시각 박채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신하은과 강태하 회장의 약혼 소식은 회사 전체를 뒤흔드는 지진과도 같았다. 자신의 계략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방식으로 역효과를 냈다는 사실에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한낱 사원을 짓밟으려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그녀를 회사의 가장 높은 여성의 자리로 밀어 올려준 셈이 되었다. 그녀의 공포는 회장 비서실의 호출 전화를 받고 극에 달했다. 회장실에서 그녀를 맞이한 강태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가웠다. 그는 그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파티에서의 불미스러운 소동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를 서서히 압박했다. 그는 얼음 같은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말했다. 나는 내 약혼녀의 사생활에 그토록 관심이 많아 언론에 제보까지 한 그 충성스러운 직원이 누군지 무척 궁금하군. 그런 충성심은 반드시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겠지. 안 그런가 박 팀장. 그의 섬뜩한 경고에 체리는 거의 다리가 풀린 채 회장실을 나왔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거나 의심하고 있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커리어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날 저녁 하은은 처음으로 강태하의 거대한 저택에 발을 들였다. 차에서 내린 그녀의 눈앞에는 감정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웅장한 건물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유와 정체성을 가족의 안녕과 맞바꾼 것이다. 근엄한 표정의 집사가 그녀를 맞이하며 깍듯하게 인사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사모님이라는 그 낯선 호칭이 그녀의 귓가에 조롱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의 새로운 삶 위선과 숨겨진 전쟁으로 가득 찬 황금 세장 속에서의 삶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하의 저택에서의 첫 며칠은 신하은에게 고독한 감옥살이와 같았다. 광활한 저택은 텅 비어 있었고 사용인들은 그녀를 정중하게 대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그녀의 천한 출신을 경멸하는 시선이 역력했다. 계약의 당사자인 강태하와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그는 늘 바빴고 어쩌다 마주쳐도 긴 식탁의 양끝에 앉아 침묵 속에서 식사를 할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최고급 명품 옷과 한도 없는 신용카드를 제공했지만 하은은 그것들의 손도 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팔았을지언정 자존심까지 팔아버리고 싶지는 않았다. 황금 세장 속에 갇힌 인형이 되는 것은 그녀가 가장 경멸하는 삶이었다. 그녀는 이 수동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휘두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자신의 능력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서재에 있는 태아를 찾아가 폭탄과도 같은 요구를 했다. 그는 그녀가 돈이나 불평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회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회장님의 아내로서가 아닌 전략기획팀의 신하은 대리로서 말입니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의 세상에서 특히 회장의 아내라는 자리에 오른 여자가 천한 사원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의도를 의심하며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첫째, 제가 시작한 프로젝트들을 제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둘째, 저를 함정에 빠뜨린 범인이 그 회사 안에 있습니다. 저는 회장님 뒤에 숨지 않을 겁니다. 제 능력으로 직접 그 사람을 찾아낼 겁니다. 그녀의 말은 태아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그가 이제껏 만나왔던 가문과 돈에만 집착하던 여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정직함에 처음으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그는 한 가지 조건을 걸고 그녀의 요구를 수락했다. 좋아. 하지만 회사에서는 나는 회장이고 당신은 직원일 뿐이야. 어떤 특혜도 없을 거다. 하은의 복귀는 회사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모두가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아첨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를 유령처럼 피했다. 하지만 하은은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예전과 똑같은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업무에 임했다. 가장 큰 공포에 휩싸인 것은 바로 박채린이었다. 자신의 책상에 다시 앉아있는 하은의 모습은 그녀에게 살아있는 악몽이었다. 이제 그녀는 하은을 대놓고 공격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더욱 교묘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하은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목표는 하은이 스스로 지쳐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거나 회장이 편애한다는 비난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옹호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실수를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었다. 체리는 다른 팀들이 모두 실패했던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프로젝트를 하은에게 떠넘겼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핵심 정보와 자원은 교묘하게 차단했다. 동시에 그녀는 팀원들 사이에 하은이 회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그녀를 팀 내에서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그날 밤 하은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채린이 던져준 불가능한 과제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녀는 외로웠고 거대한 압박감에 짓눌려 있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의 회장실에서 강태하는 사내 CCTV 화면을 통해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고군분투하는 그녀의 모습과 그녀를 외면하는 팀원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당장이라도 비서를 호출하여 이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고 싶었지만 간신히 참아냈다. 이것은 그녀 스스로가 선택한 전쟁터였다. 그는 그녀를 믿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존경과 걱정, 그리고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낯선 감정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신하은은 박채린이 던져준 불가능한 프로젝트에 매달리는 척했지만 그녀의 진짜 업무는 모두가 퇴근한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신만의 조용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기획팀 내부의 권력 구도와 인간관계를 분석했다. 그리고 파티가 있던 날 유독 이상하게 행동했던 인물들의 동선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채린을 싫어하던 한 신입사원에게 우연을 가장하여 접근했다. 가벼운 커피 타임에서 그녀는 교묘한 질문들을 통해 그날 밤 채린이 호텔의 한 직원과 구석에서 은밀하게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그것이 그녀가 찾아낸 첫 번째 실마리였다. 그녀는 이제 그 호텔 직원의 신원만 확보하면 되었다. 한편 강태하 역시 자신의 막강한 자원을 이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자신에게 약을 먹인 범인을 찾는 것이었다. 그의 팀은 라이벌인 서 회장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다. 마침내 그들은 서 회장이 TK그룹의 한 자회사 임원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를 향한 음모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의 협력자와 함께 진행되었다는 정황이었다. 두 개의 다른 음모, 두 개의 다른 목표. 하지만 태아는 그날 밤의 모든 사건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은의 고군분투를 지켜보면서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방관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계약의 대상이 아닌 자신과 같은 거대한 음모의 또 다른 피해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이 저택의 서재에서 그날 밤의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있을 때 태아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책상 위에 얇은 파일 하나를 올려놓았다. 당신의 리서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소. 그 파일 안에는 그날 밤 호텔에서 근무했던 모든 직원의 명단과 함께 박채린과 접촉했던 직원의 이름에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 하은은 충격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가 자신의 조사를 알고 있었으며 지금 자신을 돕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그의 신뢰에 그녀 역시 자신이 알아낸 것을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저는 박채린 팀장이 제 음료에 약을 탔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를 프로젝트 노바의 김 이사와 엮어 스캔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던 태아가 흥미로운 사실을 덧붙였다. 재미있군. 왜냐하면 그날 밤 나 역시 약에 당했거든. 하지만 증상은 달랐어. 나는 흥분제가 아닌 강력한 수면제에 당했지. 그 순간 두 사람은 거대한 그림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두 개의 다른 약물, 두 개의 다른 방, 그리고 두 개의 다른 음모.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박채린의 목표는 단순했다. 하은을 1205호실의 클라이언트와 엮어 회사에서 쫓아내는 것. 서 회장의 목표는 달랐다. 2105호실의 태아를 무력화시켜 스캔들을 만들거나 그의 부재를 틈타 중요한 결정을 관철시키는 것.
그리고 하은이 약에 취해 방을 잘못 찾아간 그 실수가 이 두 개의 독립적인 음모를 하나의 거대한 재앙으로 충돌시킨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다. 태아는 깨달았다. 비록 자신에게 약을 먹인 것은 서 회장이었지만 기자들을 불러 이 모든 것을 통제 불가능한 스캔들로 만든 것은 바로 박채린의 경솔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박채린은 이제 그와 하은 두 사람 모두의 공동의 적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의 개별적인 조사는 이제 하나의 공동 목표를 향해 합쳐졌다. 그날 밤 이후 서재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차가운 계약 관계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전략적 파트너십의 뜨거운 긴장감이 채우고 있었다. 하은은 더 이상 불가능한 프로젝트에 시달리는 외로운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회장에 보이지 않는 지원을 받으며 반격을 준비하는 플레이어가 되어 있었다. 태아는 그런 그녀를 보며 말했다. 박 팀장은 당신을 실패시키기 위해 그 프로젝트를 줬겠지. 우리는 바로 그 프로젝트를 그녀의 몰락을 위한 무대로 만들어 버릴 거요. 박채린이 신하은에게 떠넘긴 프로젝트는 TK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해외 투자 유치 제안서였다. 채린의 계략은 바로 이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에서 발동되었다.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로 전날 밤. 그녀는 자신의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회사 서버에 접속했다. 그리고 하은의 완벽했던 제안서 파일에서 핵심 데이터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오류투성이의 과거 데이터로 교체해버렸다. 다음 날 중요한 임원진과 해외 투자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하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화면에 떠 있는 것은 자신이 밤새 작업했던 완벽한 결과물이 아니었다.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데이터와 잘못된 예산안이 그녀의 노력을 비웃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데이터가 조작되었다고 항변했지만 증거가 없는 그녀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박채리는 실망한 척 연기하며 하은을 질책했다. 신하은 씨,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하다니 너무나 실망스럽군요. 회의장은 순식간에 하은을 향한 비난과 질책으로 가득 찼다.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친 무능한 직원. 그것이 하은에게 씌워진 억울한 낙인이었다. 프레젠테이션이 재앙으로 끝난 직후 긴급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그곳은 하은을 위한 마녀 사냥터나 다름없었다. 체리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회사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하은의 즉각적인 해고를 건의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은은 자신의 커리어가 이대로 끝장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태하가 들어섰다. 그의 예고 없는 등장에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평소 이런 낮은 직급의 징계위원회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체리는 불안했지만 그가 해고를 최종 승인하기 위해 왔을 것이라고 애써 자신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태아는 그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곧장 회의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갔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해외 투자 유치 제안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소. 내가 직접 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왔소. 그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고 비서는 그의 노트북을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태아는 그녀가 무고하다고 감정적으로 변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냉정한 사실들을 하나씩 화면에 띄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증거는 회사 서버의 상세 접속 기록이었다. 그 기록에는 보고서 제출 전날 밤 하은의 IP 외에 또 다른 IP가 파일에 접속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IP는 바로 박채린의 자택 오피스텔 IP였다. 두 번째 증거는 더욱 결정적이었다. 태아의 팀이 비밀리에 접근한 시스템 백업 서버의 기록이었다.
그는 하은이 작업했던 완벽한 원본 파일과 체린이 새벽 2시에 접속하여 조작한 파일을 나란히 띄워 비교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조작했는지에 대한 반박 불가능한 디지털 증거가 모든 임원들의 눈앞에 펼쳐졌다. 회의실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박채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범죄가 이렇게 허무하게 발각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태아는 이제 벌벌 떨고 있는 채린을 똑바로 쏘아보며 섬뜩할 정도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하 직원을 모함하기 위해 수백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고의로 방해한 행위. 이건 단순한 징계위원회를 넘어 우리 그룹의 법무팀, 어쩌면 검찰이 다뤄야 할 문제가 되겠군. 박 팀장. 그는 이어서 충격에 빠져 있는 하은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그녀에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짧게 하지만 분명한 신뢰가 담긴 고갯짓을 해 보였다. 그것은 그녀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그녀를 믿는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채린이 자신의 의자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리는 것을 끝으로 하은은 자신을 바라보는 태아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계약 파트너라고만 생각했던 그 남자가 어느새 그녀의 가장 강력하고 조용한 수호자가 되어 있었다. 징계위원회가 끝난 후 박채린은 즉시 모든 직무에서 정지되었고 회사의 공식적인 내부 감사 대상이 되었다. 그녀가 신하은을 파멸시키기 위해 꾸몄던 계략이 오히려 그녀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동료들은 이제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하은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하은은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그날 밤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강태하의 법무팀과 보안팀이 박채린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반박할 수 없는 기업 방해 행위의 증거와 형사 고발의 위협 앞에서 그녀의 방어선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처음에는 그날 밤의 일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지만 태아의 팀이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자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태아의 팀은 채린과 공모했던 호텔 직원을 찾아내어 그녀가 하은의 음료에 약을 타게 하고 기자들에게 정보를 흘렸다는 증언을 확보한 상태였다. 모든 것이 탄로 나자 채린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은을 김이사와 엮어 회사에서 쫓아내는 것이었을 뿐 회장인 태아가 그 방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항변했다. 채린의 자백으로 하은을 둘러싼 퍼즐은 마침내 완성되었다. 하지만 태아를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채린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자신에게 약을 먹였는가? 그는 라이벌인 서 회장에 대한 조사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였다. 마침내 그들은 서 회장의 유령 회사 중 하나에서 그와 비밀리에 만났던 TK그룹 자회사의 임원에게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기록을 찾아냈다.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그 임원은 모든 것을 실토했다. 그는 서 회장과 공모하여 합병 계약의 최종 서명 마감 시한을 놓치게 할 목적으로 태아의 음료에 강력한 수면제를 탔다고 자백했다. 2개의 다른 목표, 2개의 다른 음모, 그리고 2명의 다른 범인. 그날 밤의 모든 진실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태아는 자신의 집무실로 하은을 불렀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알아낸 모든 사실을 공유했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은 사소한 직장 내 질투의 희생양이었고 나는 거대한 기업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었소. 2명의 다른 궁수가 쏜 2개의 다른 화살이 운명의 장난처럼 내 호텔 방에서 충돌한 거지.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2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허물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회장과 직원도 계약상의 부부도 아니었다. 그들은 기괴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함께 겪어낸 상처 입은 두 명의 인간이었다. 그 공유된 피해의 경험은 두 사람 사이에 기묘한 유대감과 친밀감을 만들어냈다. 태아의 눈에서 처음으로 차가운 기운이 걷히고 부드러운 감정이 드러났다. 그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을 내 세상으로 끌어들였소. 당신 역시 또 다른 피해자라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미안하오, 하은 씨. 그가 처음으로 직함 없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진심에 하은의 마음도 움직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강력한 남자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다. 그녀 역시 그에게 자신을 믿어주고 정의를 찾게 도와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다.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긴장감이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태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박채린과 서 회장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요. 그 부부는 이제 끝났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는 몸을 돌려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계약이나 스캔들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진지하고 솔직한 질문이었다. 강태하와 신하은의 공동 전선이 형성된 후 박채린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다. 그녀가 하은의 프로젝트를 방해했다는 명백한 증거와 그날 밤의 사건을 주도했다는 자백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TK 그룹은 즉시 그녀를 해고 조치했으며 기업방해 행위 및 폭행 교사 혐의로 그녀를 형사 고소했다. 화려한 상류층의 삶을 살던 그녀의 인생은 한순간에 추락했다. 그녀의 부유했던 집안조차 그룹의 명성에 흠집을 낸 그녀를 외면했다. 한때 그녀를 따르던 사교계 친구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언론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 다니는 그녀의 초라한 모습은 그녀가 하은에게 주려 했던 바로 그 굴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린 것이다. 태아에게 약을 먹였던 서 회장 역시 태아가 내민 증거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굴욕적인 조건으로 합병을 받아들인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모든 적들이 심판을 받는 동안 하은은 저택에서 조용히 그 소식들을 지켜보았다. 자신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예상했던 통쾌함 대신 공허함이 자리 잡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그녀는 강태하와의 관계라는 더 어려운 문제를 마주해야 했다.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두 사람을 묶어주던 동맹이라는 명분 역시 희미해졌다. 저택의 공기는 다시 어색해졌지만 그 어색함의 종류는 이전과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계약 관계의 차가움이 아닌 서로에게 피어나는 낯선 감정을 어찌할 줄 모르는 남녀의 수줍음이었다. 그들의 일상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변해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진짜 부부처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다. 하은은 저택의 차가운 주방을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자신만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녀가 서툰 솜씨로 끓여낸 김치찌개를 태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것처럼 먹어주었다. 두 사람은 서서히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었다. 태아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껏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신하은 같은 여자는 처음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찾아냈으며 복수가 끝난 자리에서는 증오가 아닌 평온함을 되찾았다. 그리고 이제는 서툰 솜씨로 자신의 저녁을 차려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감정의 실체를 깨달았다. 그녀를 향한 감정은 더 이상 동맹으로서의 존경심이나 파트너로서의 신뢰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가짜 아내와 진짜 사랑에 빠져버린 것이다. 거래로만 관계를 맺어왔던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순수하고 강렬한 감정이었다. 그는 이제 1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하은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마치고 몸을 돌렸다. 그녀는 어느새 다가와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태아의 깊은 시선과 마주쳤다. 그녀는 이전에 본 적 없는 그의 뜨겁고 진실한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다. 왜 그러세요? 그녀가 더듬거리며 묻자 그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그냥 여기 있어줘서 고맙다고. 그의 단순한 한마디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사랑 고백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인정하는 진솔한 고백이었다. 그 고백에 하은의 마음도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계약의 끝이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음을 예감하면서 박채린의 몰락 후 몇 달이 흘렀다. 저택의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고 신하은과 강태하의 관계는 조용하고 깊은 사랑으로 무르익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진짜 부부처럼 함께 식사를 하고 하루의 일과를 나누었으며 서로의 존재 자체에서 위안을 얻었다. 저택의 사용인들 역시 가식적인 사모님이 아닌 따뜻하고 현명한 진짜 안주인으로서 하은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 아래에는 말하지 않아도 두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시간의 족쇄가 존재했다. 바로 1년짜리 계약 결혼의 만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태아는 며칠 동안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이제 하은 없는 자신의 삶을 상상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그녀의 자유를 빼앗았다는 사실 또한 잊을 수 없었다. 그들의 결혼은 그의 오만함과 필요에 의해 강요된 계약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기에 그녀에게 자신이 빼앗았던 바로 그 선택의 자유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는 그녀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계약을 존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큰 존중의 방식이었다. 마침내 계약 만료일이 된 날, 저녁 저택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태아는 하은을 서재로 불렀다. 두 사람의 동맹이 처음 시작되었던 바로 그 상징적인 장소에서 그는 마지막 매듭을 지어야 했다. 그는 서류 폴더 하나를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그 안에는 그의 서명이 끝난 혼인 무효 합의서와 그녀의 이름으로 된 최고급 아파트의 등기 서류, 그리고 거액의 자금이 이체된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미세한 고통이 배어 있었다. 1년의 계약 기간이 끝났소. 약속했던 모든 것은 이것으로 이행하겠소. 당신은 이제 자유요 신하은 씨. 이 집을 떠나 당신만의 인생을 살아도 좋소. 그동안 고마웠소. 그는 일부러 신하은 씨라는 딱딱한 호칭을 사용하며 두 사람 사이에 다시 거리를 만들려 했었다. 하은은 서류들을 그리고 그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내세워 그녀를 붙잡는 대신 그녀의 자유를 존중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빚에 허덕이던 가난한 직원은 이제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를 되찾았고 가족은 안정되었으며 경제적으로도 완벽하게 독립했다. 그녀는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침묵의 수호자이자
전략적인 파트너였으며 이제는 자신이 사랑하게 된 남자. 그가 없는 부유한 삶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폴더에서 혼인 무효 합의서를 꺼내 들었다. 태아는 그녀가 서명을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녀는 그 서류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를 울렸다. 그녀는 이어서 아파트 등기 서류와 통장 사본도 그의 앞으로 다시 밀어냈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단단했다. 태아가 충격으로 굳어 있는 것을 보며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다. 1년 전 이 계약서에 사인했던 여자는 가족을 위해 돈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여자는 당신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는 인생을 원해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계약을 이행하는 게 아니에요. 강태하 회장님. 저는 제가 끓여준 서툰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어주던 남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를 쫓아내실 건가요? 그녀의 도발적인 고백에 그의 딱딱했던 가면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그리고 곧이어 벅찬 기쁨의 미소가 번져나갔다. 낡은 계약은 파기되었고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써내려갈 새로운 계약의 첫 장만이 남아 있었다. 신하은의 고백이 끝난 서재에는 벅찬 감동과 안도의 침묵이 흘렀다. 강태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와락 그녀를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다. 그것은 계약이나 오해의 껍데기를 벗어던진 두 사람의 첫 번째 진실한 포옹이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과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던 간절한 마음에 대해 모두 고백했다.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에게 온전한 진심을 드러내며 완벽한 하나가 되었다. 태아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들의 기묘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바로 그 호텔의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그는 악몽 같았던 기억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덮어주고 싶었다. 그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그녀가 언젠가 머물러 주기를 바라며 미리 준비해 두었던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계약이나 책임을 말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오직 사랑과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신하은 씨, 나와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시겠소. 계약상의 아내가 아닌 나의 진짜 동반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로서 내 남은 평생을 함께해 주시오.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하은은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후 두 사람은 거대한 사교 파티가 아닌 소수의 소중한 사람들만을 초대하여 작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다. 건강을 되찾은 하은의 어머니와 이제는 TK 그룹의 장학 지원을 받게 된 늠름한 남동생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재계의 전설이 되었고 그들의 결합은 TK 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하은은 더 이상 회장의 그늘에 머무는 조용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그룹의 부회장 자리에 올랐다. 이사회 회의실에서 태아의 결단력과 하은의 전략적인 지혜가 결합되자 TK 그룹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장을 거듭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완벽한 파트너이자 서로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존재였다. 어느 날 아침 두 사람은 이제 온기로 가득 찬 저택의 침실에서 함께 눈을 떴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하은은 자신의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두려운 타인이 아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었다. 그가 눈을 뜨자 그녀를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은 아침 강 부회장. 그녀 역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강 회장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낯선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회장의 아내가 되었던 가난한 여직원. 그녀의 인생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뒤바뀌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폭풍 같은 운명 속에서 단순히 회장의 아내라는 자리를 넘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냈고 동화보다 더 현실 같은 진짜 사랑을 쟁취했다.